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가 연세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AI 분야 두 석학의 미래 예측이 아주 흥미롭게 맞붙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오픈 AI의 시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요. 다른 한 분은 AI를 아예 인간 사회의 새로운 운영체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하나는 AI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날카로운 비즈니스 분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이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인 거죠. 이 둘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면 AI의 미래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오픈 AI의 독점이 정말 흔들릴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대체 뭔지, 그리고 AI가 사회의 운영체제가 된다는 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핵심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슬린 아이제나트 교수, 이분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분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세요. 오픈 AI도 현재 사업 모델로는 수익을 창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오픈 AI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현재 사업 모델이라는 그 단서입니다. 아, 현재 모델. 네. 아이제나트 교수가 지금의 AI 시장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절에 아마존에 비유를 해요. 아, 아마존이요? 네, 지금이 아마존이 모든 걸 지배하는 공룡 기업이지만 그때는 수익 없는 성장의 대명사였거든요. 맞아요. 적자만 계속 났었죠. 네, 그렇죠. 기술은 혁신적인데 돈은 계속 까먹는 거죠. 아이제노트 교수는 오픈 AI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회수할 명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아직 안 보인다는 그런 경고죠.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이라니, 와,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그렇죠. 그때 모두가 인터넷의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라졌고 아마존은 살아남았고요. 그렇다면 오픈 AI의 독점 혹은 지금의 시장 구조에 균열이 생길 거라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픈소스 모델의 공습입니다. 오픈소스 모델. 네, 기사에서도 중국의 딥시크 같은 모델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최고 성능의 LLM을 만든다는 건 거의 핵융합 발전소 짓는 것처럼 소수의 국가나 거대 기업만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냥 하이엔드 PC 조립하듯이 강력한 AI 모델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의 장벽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군요. 오픈 AI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델 성능이라는 해자, 그게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능이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면 결국 남는 건 가격 경쟁이죠. 그렇죠. 더 저렴하거나 심지어 무료인 대안이 막 쏟아져 나오면 굳이 비싼 고동료를 내고 특정 기업의 폐쇄적인 모델에만 의존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오픈소스 모델이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걸 실제로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GPU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은 엔비디아가, 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꽉 잡고 있는데 이게 결국 오픈 AI에 대한 종속이 그냥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종속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진짜 시장이 분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GPU 빈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죠.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이제나트 교수가 지적하는 두 번째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업의 고유 데이터라는 새로운 해자입니다. 기업의 고유 데이터. 네, 이제 기업들의 경쟁 우위는 누가 더 뛰어난 범용 모델을 가졌는가, 이게 아니라 누가 더 가치 있는 독점 데이터를 가졌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독점 데이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제약회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약 개발 임상 데이터 아, 또는 특정 은행이 보유한 고객들의 금융거래 패턴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이건 오픈 AI가 인터넷에 아무리 긁어 모아도 절대 확보할 수 없는 그 기업만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자신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용 LLM을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하거나 아예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더 작고 효율적인 모델,
소위 소형 언어 모델 SLM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사 일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 말이 AI에도 적용되는 셈이네요. 하하, 네. 범용 AI는 똑똑한 신입사원 같아서 일반적인 업무는 잘하겠지만 우리 회사만의 어떤 특수한 맥락이나 복잡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 회사 데이터로 학습시킨 경력직 AI가 더 유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흐름이 오픈 AI 같은 소수 빅테크의 중앙 집중적 시장 지배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게 아이젠하트 교수의 예측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훨씬 더 분산된 시장으로 재편될 거라는 거죠. 와. 얼마 전에 제가 한 중소기업 CEO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20년치 고객 상담 기록이 창고 서버에서 썩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유전이다. 이걸로 우리만의 AI를 만들 거다. 유전이다. 와. 네, 바로 이런 생각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네요. 너도 나도 AI에 뛰어들고 투자는 막 몰리는데 정작 수익 모델은 불투명하다. 딱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젠하트 교수가 뭐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주 현실적이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버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 인정을 하는군요. 네, 하지만 거품이 꺼질 몇 년 후를 걱정하느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개월에서 1년 안에 AI를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네, 이건 뭐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당장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한 10% 올린다거나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만드는 식으로 눈앞의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거품 논쟁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아이젠하트 교수의 예측대로라면 AI 시장은 소수의 거대 모델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만의 특화된 AI를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AI 전국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천 수만 개의 AI가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는 모습,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넘어선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버지니아 대학교의 슈프라틱 사케르 교수의 통찰이 이어집니다. 아, 다른 교수님이요? 네. 아이젠하트 교수가 시장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했다면 사케르 교수는 그 경기장 자체, 그러니까 사회의 규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AI를 인간 사회의 새로운 운영체제, OS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윈도우나 맥OS를 의식하진 않지만 그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AI가 사회에 그런 기반 시스템이 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AI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고 심지어 법이나 제도 같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반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지가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AI 운영체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사에서 4가지 서사,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제시했던데요. 네, 사케르 교수는 우리가 AI를 둘러싸고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4가지로 나뉜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AI를 파괴적 기술력으로 보는 관점. 파괴적 기술력. 네, 기존 산업을 뿌리째 흔들고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마치 쓰나미 같은 힘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AI 이미지 생성 기술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현상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협력자로서의 AI군요. 맞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파트너라는 시각이죠. 아, 영상의학과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암세포를 발견해내는 것처럼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AI를 이로운 기술로 보는 관점인데 이건 좀 더 신중한 접근입니다. AI가 분명 유용하지만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법적 규제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잘 관리해야 할 개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관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중요한 건요. 사케르 교수가 이 네 가지, 즉 파괴자, 협력자, 관리 대상, 실존적 위협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모두 동시에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AI가 파괴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는 최고의 협력자가 될 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그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또 먼 미래의 실존적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사케르 교수가 이 프레임을 제시한 이유는 결국 AI의 미래가 기술 자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가 이 네 가지 내러티브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AI의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AI를 주로 협력자로 보는 사회는 AI와 인간의 협업 모드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고 실존적 위협을 더 강조하는 사회는 강력한 통제와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자원을 쏟겠죠.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관점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의 독점이 곧 끝날 것이고 시장은 각 기업이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AI를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 거라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예측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이미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AI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미래 사회의 모습이 결정될 거라는 거시적인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역학 변화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관점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네요. 아이젠하트 교수가 말한 AI 전국 시대. 네, 즉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AI를 운영하는 그 분산된 시장 구조는 결국 사케르 교수가 던진 질문, 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와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소수의 빅테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과 수많은 주체들이 각자의 AI를 운영하는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미래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AI의 미래가 하나의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기술적 가능성, 시장의 힘,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진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이젠하트 교수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그 기업들의 자체 데이터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남긴 검색 기록, 쇼핑 내역, SNS 게시물,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 같은 여러분 삶의 흔적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정보로 만들어진 수많은 맞춤형 AI가 사회라는 새로운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 지능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만든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의 원천인 바로 여러분 자신일까요?